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울 외곽에 사는 67세 최종우 씨는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는 생활을 수년째 이어왔습니다. 등산도 산책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나니 어느새 하루 평균 움직이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허벅지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병원에선 근육 위축과 혈류 저하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지 최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60대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권장되는 수준의 신체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결과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리고 움직임을 줄인 사람들과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엔 노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는 생각 드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삶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김태환 씨는 얼마 전까지도 자타공인 관리 잘하는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군대식으로 정리된 방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는 깔끔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줘요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는 없었고 종종 근처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늘 밝은 인사를 건네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서 김 씨는 욕실로 가던 도중 갑작스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기증일 거라 여겼지만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후 기억이 끊겼다고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이웃에게 구조된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는 급성 근감소증과 혈류순환 저하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주치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하체 근육량이 평균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보통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들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데요. 평소 활동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픈 곳 없이 지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지난 몇 년의 일상을 하나씩 점검해보니 그는 문득 스스로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부터 외출은 점점 줄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코로나 이후로 흐지부지 끊겼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늘었고 유일한 움직임은 가끔 마트에 들르거나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문 앞까지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평균 1만 보도 걷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한 달간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약 800만 원 가까이 나올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되긴 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씨가 수십 년간 모은 퇴직금과 예금의 대부분을 2년 전 자녀 결혼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고작 950만 원 남짓. 그는 순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권유한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고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버스를 타고 가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 결국 그는 근처에 사는 먼 친척에게 간헐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웠고 결국 치료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운동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루가 바쁘지 않으니까 굳이 나갈 일도 없고 무릎도 조금씩 아프니까 걷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아, 내가 진짜 가만히만 있었구나. 그게 몸을 무너뜨리는 줄 몰랐어요. 이후 김 씨는 지역복지관의 물리치료 프로그램과 실버체조 수업에 등록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등록 첫날 그는 복지사에게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움직였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런 김 씨의 뒤편엔 같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가 굽었고 한 손엔 지팡이, 다른 손엔 진료기록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간신히 하루 1시간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릎이 아프고 자주 숨이 차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걸어야 산다라고.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집안에서도 문턱을 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 아침처럼 주방 바닥에 쓰러져 혼자 누워있는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복지사가 찾아와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그 정도만 있어도 자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구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지금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8세 윤재희 씨는 겉보기에 평범한 은퇴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30 초반부터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55세까지 일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고액 연봉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녀의 노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냐는 질문을 받을 만큼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에 가깝습니다. 윤 씨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생태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고 마을 회관 앞 벤치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오전을 보냅니다. 점심은 대부분 스스로 만든 반찬으로 해결하고 오후엔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책 정리를 돕습니다. 그녀는 하루 평균 12,000보 이상 걷고 매주 2번은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 건강체조 수업에 참석합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외롭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오랜 준비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40이 넘던 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이 없이 혼자 살아야 했기에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매달 수입의 30%는 생활비, 30%는 비상금, 그리고 나머지 40%는 노후 준비 계좌로 나누는 원칙을 세우고 단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노후 설계는 내 몸이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하루 1시간씩 걷는 습관을 들였고 정형외과에서 권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식사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 달걀, 생선을 사와 한 주 식단을 미리 정리해두었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최소한으로만 챙기며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윤 씨는 10년 넘게 유지하던 친목 모임에서 58세에 스스로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누가 더 비싼 걸 사줬는지, 누구 자식이 뭐 했는지 그런 이야기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그 후 그녀는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두세 명의 친구와만 소규모로 만남을 유지했고 그들 사이에선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읽은 책을 나누고 건강 팁을 공유하며 가끔은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는 정서적 지지자로 남았습니다. 윤 씨의 노후 자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유한 예금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가량 수령 중이며 주거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녀는 자동차를 팔고 대신 근처 모든 거리를 걷습니다. 자가용을 유지하던 시절보다 교통비는 오히려 줄었고 건강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줄자 의료비도 줄었고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내외로 넉넉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치과 검진, 분기마다 안과 검진, 그리고 정기 건강 체조 교실까지. 그녀는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탐색하고 신청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덕분에 의료비 지출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으시냐고 묻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살아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돼요. 기대지 않으니 더 준비하게 되고요. 윤 씨는 최근엔 지역 마을 신문에 칼럼을 하나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노후의 기술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위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잘 정돈된 반복의 축적입니다. 하루를 지혜롭게 보내면 인생의 마지막도 단정해집니다. 그녀는 지난달 자신의 예금을 일부 꺼내 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다과를 준비해 나눴습니다. 기념일도 생일도 아닌 날이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기쁨이죠. 나중에 못 줄 때가 오기 전에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 씨처럼 늙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웃으면서. 지금 윤제이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노후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단언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뭔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전문가들은 김태환 씨처럼 노후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은퇴 이후 일상 기능 저하 증후군으로 분류하며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급속도로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주 최소 2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체 활동 부족이 만성질환 유병률과 직결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고령건강보고서에서는 노년층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평균 35%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인성 근감소증, 낙상, 골절 등의 위험도 동반 상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만보를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30% 가까이 낮았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지표 역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한 윤제이 씨의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윤 씨는 매일 12,000보 이상 걷고 지역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신체 정서적 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김태환 씨처럼 주로 실내 생활에 치우쳐 활동량이 현저히 줄고 인간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는 건강 이상이 급격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많은 해외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공보건국 자료에서도 고령자가 매일 30분 미만 움직이는 생활을 지속할 경우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 복합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5세에서 45세까지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5%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12% 이상 급등하고 있어 노후의 건강 문제는 곧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미국 내 제약시장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영양제 보충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이며 실제 건강 수준 향상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식단 관리와 일상운동, 정서적 교류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관리하는 루틴이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국제노인학회 보고서에서도 노인의 건강은 예외적인 치료보다 일상의 관리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덜 말하고 덜 먹고 덜 앉는 습관을 실천하는 고령자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노년의 건강은 소유나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반복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결국 20년 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윤재의 시처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노년에도 삶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무너짐이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통계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지만 최소한의 건강, 자율성,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과 수치는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한 노후를 막고 윤재희 씨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의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을 매주 지역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외로움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와 함께 간단한 체조 지도까지 병행하며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00세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 교육, 영양 상담, 운동 실습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참여자 중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복지사가 신청을 도와주는 대면 등록 시스템도 확산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움직여야 이런 혜택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발걸음을 내딛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외의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키이키 건강지원법이라는 지역 맞춤형 건강활동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노인을 위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며 지역 내 건강 서포터즈와 은퇴 간호사들이 팀을 꾸려 커뮤니티를 순회하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지도를 실시합니다. 덕분에 일본은 고령자 낙상률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자립도가 점차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년자립 프로그램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시행 중인데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예를 들면 식사 배달, 재활훈련, 통원 치료를 개별 상황에 맞춰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매주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운동 수행 여부를 체크하는 등 일종의 생활건강 코칭 서비스를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자의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과 동네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을 점차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정보 전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정보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각 지역 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좌 공고, 주민센터 게시판의 건강 수업 일정까지 모두 나를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정해진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줄이되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마을의 작은 모임, 교회의 노인대학, 도서관 자원봉사 등 가볍지만 지속 가능한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자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사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몸 관리, 마음 관리, 관계 관리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결국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은 먼데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자체 프로그램은 분명 존재하고 해외의 모델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지금 시작하는 나라는 단단한 결심 위에서만 현실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늙음을 이길 수 있는 시대,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햇살은 늘 같은 곳에 머물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건 결국 내 창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이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고립되었으며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외롭고 두려운 노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며 삶의 리듬을 만들어갔고 마침내 누구보다 단정하고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거창한 돈도 특별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매일의 선택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내 발걸음, 오늘 내 식사,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는 작은 용기, 하루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는 습관,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대화 한 줄이 곧 준비된 노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의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